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섹터는요, 제약바이오가 될 텐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대표적인 수혜주죠.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IT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빅파마가 네. 도입하는 물질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중국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중국의 약진이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2년 전에는 10%대 초반을 나타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30%를 넘어섰고요. 올해는 빅파마들의 중반에 그 기술 도입이 약간 주춤한 상황에서 거의 40%대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요인을 살펴본다 그러면 성장의 요인으로 첫 번째는 규제 환경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심사 기간이라든가 관련한 또 임상 시스템 이런 쪽에서의 혁신. 두 번째는 굉장히 발빠른 그런 임상 개발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상 단계까지의 진입이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비용도 절약하겠거니와 빅파마로서는 일단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의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자본 그리고 이제 환경 인력들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바이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미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유입되는 연구용 의약품에 대해서 강력한 제한을 두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표님? 네, 아마 그 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네.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생산에서만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신약 물질에서도 규제를 네.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행정 명령을 준비를 하고 있고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기존에는 계약을 하면 양자 간의 계약을 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외국인 투자 심의회라는 것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물질이 기술 이전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시간도 굉장히 소요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게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 활용에 제한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임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비용이라든가 또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는 장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 FDA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다. 네. 아니면은 비용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로비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업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요, 처음으로 미국 의약품 수입국 순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주요국들의 대미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성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기업의 성과가 눈에 띄었다고 보십니까? 네, 역시 SK 바이오팜의 네.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빅파 그 블록버스터로서의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29% 상승한 약 3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한양행의 리브리반트, 그다음에 라즈크루즈 병용 치료제의 약진도 돋보이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4,400억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블록버스터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죠. 베그젤마도 출시 1년이 되었는데요. 758억 원. 그러니까 같은 계열에서 시장 점유율 약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다양한 학회들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학회를 통해서 역시나 비만 치료제가 메가 트렌드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는데 지금 차세대 비만 약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 뜨겁거든요. 네. 지금 현황까지 살펴주실까요? 네, 비만 치료제.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큰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손실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GLP-1 계열의 약물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육이 감소하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근손실 감소 비만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네. HM17321 최근에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전임상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빅파마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체결하고 702A 호주 임상 1상을 올해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네.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지속형 미립구입니다. 환자의 편리성뿐만이 아니라 약동학적 특성을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으로는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이런 세 개의 기업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기 지속형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별 기업의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이은 수주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2조 가까운 1조 8천억 원 수준의 CMO를 따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 잭팟을 터뜨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 그 CMO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세 영향이라든가 또 그 리쇼어링 때문에 빅파마들이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서 해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해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다. 이런 와중에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규모 생산 캐파입니다. 그래서 78만 4천 리터 글로벌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대하고 있는 약 20개 그런 빅파마들이 이제 마음 놓고 발주를 할 수 있고요. 네. 발주를 할 때 그 다음 발주까지도 고려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두 번째는 아무래도 품질입니다. 캐파가 크다 하더라도 네. 품질이 안 좋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 품질 안에는 그런 제품에 대한 품질뿐만이 아니라 제조 승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규제 기관의 실사를 통과하는 이 통과율까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여의치 않죠. 관세라든가 그리고 리쇼어링 리스크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차별적인 경쟁력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인 것 같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부진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호재는 없을까요? 네, 셀트리온은 사실은 그 영업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직접 판매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일라이 릴리의 공장을 10월 달에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핵심 경쟁력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바이오시밀러의 마케팅하는 그런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매출도 늘어나거니와 작년에 합병으로 인해서 주춤했던 영업이익도 올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2조 원을 향해서 향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성장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신약 부분, 이 신약 부분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넣기는 어려운 거죠. 따라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반기 내년까지 성장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또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인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게 된다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더 이전 상장할 수 있다.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FDA 승인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 FDA 승인이 난다면은 이제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 즉, 그 이전 상장의 전제 조건이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의 FDA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번 달에 있는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의 승인이 불발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전 상장도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 우리가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린다 그러면 이제 특허 문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그 특허와 관련해서는 판매 금지, 예비적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 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할 것이다. 뭐 결과는 알테오젠 그리고 미국 머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FDA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상업화입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얼마나 이제 전환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이 부분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키트루다 SC가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HLB는 또 한 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번이 세 번째 시도거든요.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3세번인데요. 지난 1월 달에 그 실사를 받고 경미한 세 개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3월에는 다시 CRL을 받았죠. CRL이 이제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FDA가 이 규정이 바뀌면서 CRL과 관련한 상세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안에는 마찬가지로 CMC 문제, 그러니까 제조와 관련한 거, 그 다음에 품질과 관련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지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달라는 관행적인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최근 그 HLB 그리고 항서제약 이런 동향을 보면은 과거에는 약간 속도를 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하자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불가능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파킨슨병 치료제 일상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성적표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관심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것은 빅파마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노피가 임상 2상부터 진행을 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최근 공시를 통해서 발표된 임상 1상 데이터를 보면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과 내약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대한 안전성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1등급, 2등급 정도의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데이터가 발표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프라시네주맙이라는 로슈의 경쟁 약물 대비해서도 우월한 안전성을 보였다. 그러나 2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발표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임상 2상부터는 사노피가
이전을 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기술 이전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 대표적인 수혜주인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도 어떤 토픽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9월 달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이 지금 23일에 푸파 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승인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APB-A1 테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1B상 이제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10월로 들어가면은 이제 추석이 있고 다음에 유럽 종양학회 3대 암학회가 있죠. 따라서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개별 종목, 토픽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